그다음에 이제 지난 저희가 8월에 방송을 하긴 했는데 그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하고 함께 네.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성문 이제 화천대유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의 네. 녹취록을 저희가 틀었는데 그 대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남시 경기도에 흘러간 돈 100%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녹취록을 들려드렸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오히려 성남시나 경기도는 오히려 자기네들 사업하는데 방해가 됐다 뭐 이제 이런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성문 대표 녹취록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선배님이 윤영찬 쪽에서 시켰다고 하는데 여기서 선배님이라고 하는 김만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윤영찬 쪽에서 시켰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그 이성문 대표하고 김만배 씨는 성균관대 동문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성문 대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기로는 수원 쪽에서 얘가 수원에서 하잖아요라고 이제 얘기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애라고 하는 거는 박종명 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를 경기경제신문. 이게 실제로 경기경제신문 사무실이 수원시 팔달구에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성문 대표가 수원 쪽에 그러니까 이제 박종면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낙연 쪽에 있는 사람이 주셔서 그러니까 제보해서 그렇게 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낙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성문 대표 쪽에서도. 네. 그러니까는 이낙연 쪽 인사로부터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그 유명한 칼럼 이재명 후보님 하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칼럼을 썼다는 주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똑같이 이낙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낙연 캠프에 당시에 몸담았던 분들 핵심적인 서른 의원님, 그다음에 이저 유영찬 의원님 두 분들이 어떤 법적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지금 그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당원들도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징계 청원서까지 냈는데 그럼 뭔가 좀 움직임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럼 뭐 법정에서 가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들이. 예. 예. 그러니까 왜 이 심각한 만약 진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예. 굉장히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그 내부의 경쟁자를 음해하기 위해서 낙선시키기 예. 위해서 이런 식의 예.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충분히 네. 취할 수 있거든요. 예. 보통 그렇게 취하죠 정치인들은. 예. 그잖아요. 예, 이 그래서 전혀 안 대장동이 취했네요.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이제 이재명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는 모든 지지자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조금 더 크게 보면 이거는 선거 자체를 대한민국 선거 자체를 교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서 더군다나 대선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서 선거 자체를 교란한 이건 사실은 국가적인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발이 만약에 허위 제보였다고 하면 예. 허위 사실에 의해서 그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죄는 굉장히 큰 거죠. 이런 큰 죄가 있으면 본인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죠.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예. 박종명 기자의 최근 얘기를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네. 이게 이제 지난 7월 18일 예. 주간 경향의 정용인 기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 라인 쪽에서 이런 사건이 있다고 정보를 건넨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요. 예. 이낙연 쪽에서 줬다라고. 예. 예?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는 페이스북 그다음에 페이스북하고 언론 취재를 통해서 밝힌 박종명 기자의 증언, 박종문 대표의 증언, 그다음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녹취록,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 대장동 의혹의 최초의 제보, 그러니까 경제신문 보도의 소스는 이낙연 후보 쪽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볼 여지가 사실 충분하고요. 예, 충분합니다. 예.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11월 28일에 박정명 기자가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도 이 자료들이 이낙연 캠프에서 들어왔다고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민주당 경선 예, 당시 중앙일보 자료 화면이 있죠. 이재명 캠프가 상상을 초월할 규모로 대장동 총알을 준비해 뿌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낙연 캠프 쪽에 들어왔다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간접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예. 그 굉장히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예. 아예 이낙연 쪽이라고 네. 명토 박은 게 몇 예. 차례 돼요. 예. 박종민 대표가. 예. 그러니까 그 박종민 대표가 본인이 올리고 본인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더라도 아마 그거는 그대로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진짜 누구인지. 음. 그러니까는 박종명 기자하고 직접 접촉해서 예. 그 자료를 건넨 사람과 예. 이거를 뒤에서 사주한 사람, 그 자료를 건네도록 만들고 만들어서 건넨 사람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예.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봐서는 아마 다를 겁니다. 보통은 건네는 사람은 실무자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은 조금 더 급이 더 높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럴 수 예, 있어요. 보통은 그런 구조로 되는데 도대체 그 지금 일관되게 지금 나오는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낙연 핵관, 예? 도대체 이낙연 핵관은 도대체 누군지 혹시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당시 대선 때? 저희가 사실은 대선 경선 초반에 예, 그 네거티브에 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네거티브 그 하지 말라라는 그 당원과 지지자들이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잘 그 구체적인 그 네거티브에 싸우는 항목들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그러니까 근데 원칙은 뭐였냐면 아무래도 이재명 캠프가 1등을 달리고 있었잖아요. 1등 입장에서는 2등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방어를 하고 해명을 하는 입장이었지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없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깊숙이 들어가서 과연 그거를 누가 했는지 당시에는 제가 네거티브를 하지 말라라는 게 또 후보의 지침이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파악을 못했었고 지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후에 다시 추적을 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병선 위원님이 추정하는 거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자료나 증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남 지역 개발 사업 등의 역사에 밝고 음, 또 언론을 잘 알고 그다음에 이재명 캠프와 경쟁하는 유력 캠프의 소속이고 예. 그다음에 그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급 인사일 예. 거다. 예. 예, 물론 이분이 사실 뭐 박종명 기자한테 직접 자료를 건넸다거나 이럴 수는 네. 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건넨 사람과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예. 직접 건넨 사람과 맞습니다. 그다음에 뒤에서 그 자료를 만들고 그거를 건네도록 한 사람, 네. 사주한 사람, 제보를 사주한 사람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쨌든 몽뚱그려 보면 어쨌든 이낙연 후보 쪽 인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박종명, 이성문 뭐 등등 사람들의 대체적인 그 의견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참 지난 대선 때 아무튼 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대장동 의혹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 운동이었을 텐데 그래도 도대체 누가 이거를 제보했는지에 대한 그런 파악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선 때라도. 예. 근데 뭐 네거티브는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후보가 그렇게 지시를 네. 내렸다고 하니까는 아마 대선 경선에서 저희가 이재명 캠프가 졌다고 하면 예. 이 문제가 더 아마 문제가 됐겠죠.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책 내용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간신히 50%를 50.32%인가요? 해서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 문제 자체가 당시에는 그 묻혔어요. 약간 묻혔죠. 그리고 네거티브 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본선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고 대장동을 꺼내면 꺼낼수록 이게 괴물처럼 커졌잖아요. 네. 이슈들이.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못했죠.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0.74포인트 차이로 졌어요. 그때 이제 가장 거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이슈가 이제 대장동 의혹이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실체가 명확하지도 않아요. 이재명 대표의 연루와 관련돼서 네. 명확하지 않는 이슈를 가지고 결국은 민주당 내부에서 싸워서 결국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이 이슈를 사실 키운 거는 조선일보죠. 네. 근데 그 매체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경제신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고, 예. 조선일보가 2021년 9월 13일부터 정말 지속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네. 처음부터 저도 일간지 출신이니까요. 네. 일간지가 일면의 그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고 오면 박스를 썼어요. 오면 전면을 썼어요. 예. 그리고 상당히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한 면 전체를 쓴다는 건 신문 기자의 입장으로서 한 면 전체를 쓰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된 기사를 낸 거예요. 9월 13일에. 예, 저희가 예. 곧 그 얘기를 좀 예, 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네네. 저는 뭐 대장동 의혹만으로 이재명 후보가 낙선을 했겠느냐라고 예. 꼭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민 의원님은 이제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후보의 낙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조금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면 이재명에게 얼마나 이제 타격이 갔는지 예, 예. 제가 데이터를 좀 뽑아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대장동 보도가 이어지고 한 2달 가량 이어진 다음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20대 예. 20대 70%가 음, 이재명이 대장동에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다라고 응답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20대들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었는데 대장동에서 이 일당들이 엄청 벌었다고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낸 기사가 뭐가 있냐면 대장동 일당이 강남의 빌딩을 샀다는 기사를 일면 톱으로 내요. 예. 그 계속 그 이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선거가 20대들을 완전히 전에는 민주당의 표밭이었던 20대들을 분리해서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20대와 60대 이상의 연합, 그다음에 3, 4, 50대가 민주당을 지지한 이런 구도를 아주 공고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고요. 또 다른 조사들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예, 호감도가 사실은 호감도. 확장성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호감도라는 항목을 넣어요. 그렇죠. 예. 특히 대선 레이스가 정해지기 전에 호감도 조사를 해봤더니 2021년 6월 11일에 한국일보 굉장히 중도적인 언론이잖아요. 중도적인 언론이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이재명의 호감도가 49%가 나왔어요. 예. 1위가 나왔는데 이거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수치였어요.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거든요. 모든 대선 주자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49%가 나온 게 이재명이 유일했어요. 그만큼 사실 본선 그렇다고 하면 이게 확장성이 크고 본선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6월 11일이니까 6월 초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해요. 그리고 레이스는 7월 1일부터 대선 레이스가 7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이게 어쨌든 되거든요. 대장동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나오기 전이죠. 예.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호감도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성과를 많이 냈고 저 사람은 뭔가 일 잘할 것 같아. 나는 민주당은 싫지만 중도층 같은 경우는 나는 민주당은 싫지만 이재명은 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호감이 있어라고 하는 게 이 조사에 반영이 된 겁니다. KBS 조사도 있어요. 네. 그거보다 한 2달 뒤에 실시된 8월 16일 KBS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이재명이 48%로 1위가 나와요. 아무튼 호감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간조선이 이 즈음에 기사를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썼어요. 주간조선, 조선일보 자매회사잖아요. 네. 흥미로운 기사를 썼는데 지지율 30% 이재명이 거의 대세다라는 투의 기사를 써요. 이 정도로 사실은 대선이 시작되기 전, 대장동 보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재명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대장동 보도가 2달 정도 이어진 후 2021년 11월 5일에 한국일보가 똑같은 한국일보가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이재명의 호감도가 37%가 됩니다. 전에 6월 10일에 49%였는데 37%니까 급락하네요. 12%가 떨어진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10% 넘게 떨어지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때 당시는 그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요. 확정되고 나면 결집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인지도가 상승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지율이라든지 호감도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오히려 더 떨어져요. 후보
그러니까 대선 활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 거죠. 이거는 대장동 말고는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거죠. 2달 동안 융단 폭격을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네. 융단 폭격의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예. 0.74%면은 그러면은 예. 뭐 흔히 이제 젖살싸라고 얘기를 하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선방했다. 요 문제 관련해서 우리 오마이TV에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백낙청 예. 그 교수님이 그거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디어의 어떤 그 기득권과의 유착도가 우리보다 떨어지고 우리는 훨씬 더 유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유권자들이 훨씬 그 깨어 있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냈다. 사실은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기사들을 제가 개수를 세어봤어요. 그 카인즈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도 대장 조금 이따가 제가 아 얘기하도록 그렇습니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